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 또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반도체 칩스법 등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없애겠다. 모두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주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트럼프 2기의 경제 분야의 수장이 재무장관일 텐데 누가 될 것인가 하다가 드디어 자리가 채워졌더라고요. 트럼프가 스콧 베센트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 재무장관이라는 자리가 2기 인선 마지막까지 안 채워져서 도대체 누구냐 했는데 지명이 됐고요. 고심을 했고 고심을 거듭하다가 지명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워싱턴 DC 혹시 여행이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백악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네. 예. 당연히 정부 부처로서도 그 어떤 뭐 상무부나 농림부나 에너지부나 그 어떤 부처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이 있겠다라고 네네. 생각해 보신다면 이 자리가 정말 더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 이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월가에서 억만장자로 불리는 그렇죠.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헤지 펀드사로서 또 키스퀘어라는 그룹의 창업자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지지해왔던 인물,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발탁해 왔다. 역시 트럼프의 자기가 주관하고자 하고 있는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그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재무적으로 지지해줄 인물을 지명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라는 게 또 트럼프의 이번 선거 구호기도 했었고요. 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뭐 이런 구호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콧 베센트 지명 배경은 미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지지자인 거고 그 이유가 베센트가 예를 들면 뭐 관세 부과랄지 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폐기랄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표 경제 정책을 상당히 앞서서 지지해온 인물이라서 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 인물의 어떤 행보 이런 것을 보면 네. 역시 앞으로 2025년부터 어떤 식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갈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일단 이 무역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무기. 예, 하나가 뭡니까? 관세라는 관세. 무기고요. 예. 두 번째 무기가 뭡니까? 비관세라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무기를 좋아합니까? 관세라는 관세. 무기를 좋아하는 예. 거고요. 바이든은요, 비관세라는 무기를 좋아합니다. 그 비관세라는 무기 뭐였습니까? IRA, 칩스법과 같은 이런 무기를 좋아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신임 트럼프 1기 재무장관은 바로 관세를 지지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기고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가정과 기업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관세의 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 관세의 힘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반대로 이런 기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장 투자로 미국 경제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한다. 왜냐하면 관세를 올림으로써 세계 많은 첨단 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올 수 있다라는 네네. 것을 지지해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 이 비관세는 IRA나 칩스법과 같은 이런 바이든식 비관세 장벽들은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의 많은 세금을 왜 다른 나라들의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가 방향성을 좀 그려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될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것을 도둑질해간 나라들에게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네. 더군다나 중국에는 60%,
그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취임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의 강도와 또 속도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의 예상은 예. 트럼프의 발언만큼은 아니다. 아, 라고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물론 트럼프가 2025년에 실제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정책을 이행해 나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네네. 산업연구원도 역시 KDI도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너무나 크게 남아있다. 누구도 종잡을 수 없다라고 실제 평가하고 있고 저도 각 부문장들과 소통을 해봤지만 역시 그건 불확실성이다. 그러나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추론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일기 때 네. 2017년에 트럼프가 시작됐을 때 당장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까? 아닙니다. 2017년에는 관세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관세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 인상을 시작하는 것은 2025년부터 바로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요. 2026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네. 두 번째, 그러면 관세를 당장 중국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 60%, 네. 100% 바로 부과할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점진적으로 관세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라는 것은 다른 나라 제품으로부터 수입을 안 받도록 함으로써 그렇죠. 우리나라 제품을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관세를 다 부과해버리면 수입 물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토록 좋아하는 고물가가 약이 되니까 금리 인하를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유인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에 관세 인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 것이고 네네. 모든 품목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도둑질에 간 그런 국가들 그리고 주요 도둑이 되는 그런 품목들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주로 이제 자동차라든가 예. 철강이라든가 좀 경쟁이 될 만한 품목에 국한해서 먼저 좀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올려나갈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네. 시나리오는요. 이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협상의 카드로서 좀 제시하는 것이다. 아. 내가 관세를 이렇게 올릴 것이니까 너네 미리 공장 미국에 지어 네네. 라는 압력의 카드로서 제시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포괄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다른 나라 얘기도 들어봤고요.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까 싶어요. 네. 우리 경제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네.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자, 트럼프 2기가 우리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 자, 지금은 한국의 대미국 무역 수지 흑자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자,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3.5%,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5.6%. 그중에 이 철강 분야,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철강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철강 분야가 더 큰 타격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예. 수출하는 이 철강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10% 정도의 철강 수출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10%가요. 예. 네. 그리고 미국은 이미부터 자국의 철강 또 이 철강 수출에 대해서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쿼터제라는 것은 아까 관세를 높게 부과함으로써 다른 나라 철강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야라는 관세라는 카드가 있겠지만 네네. 쿼터제는 이만큼까지만 수출을 허용할 거야. 제한을 두는 거죠. 예, 네. 이 이상은 수출을 아예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쿼터제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갔던 이 시장을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공장을 자꾸 미국에 줬어요. 예. 자동차 외에도 각종 산업들을 미국의 공장을 위치시켰습니다. IRA나 칩스법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서 혹은 중국에서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완성하느라고 그 나라의 철강이나 각종 원자재 부품을 수출했다면 이제 미국의 철강을 수출해야 될 수출해야 돼요. 격이에요. 자동차를 거기서 완성하려면. 예. 근데 이제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두었는데 철강에 대해서 쿼터제를 더 높게 부과하면 이제 철광은 수출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강도 역시 공장을 현지에 철강 그렇죠. 공장을 지어야 되는 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어떤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영역도 공장을 현지에 생산하는 방식도 어렵겠지만 소위 용광로를 새롭게 짓는 그러니까 것은 생산 라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좀 크고 어렵잖아요. 네, 네. 조선이나 네. 철강과 같은 이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이 공장 자체를 옮기는 것 이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고 그만큼 생산량을 다른 나라에 옮긴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량 생산 체제가 안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많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철강 다음으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이 자동차였거든요. 네. 근데 이 자동차가 앞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지만은 IRA 폐지와도 맞물려 있다. 이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그밖에 여러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었었던 정말 많은 기업들, 네.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보조금 축소 의사결정에 가장 큰 걱정을 많이 겪고 있고요. 네네. 또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삼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론 머스크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망 산업으로서 꼽고 있는 게 또 자율주행차. 그러면 또 역시 잘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른 나라 전기차를 싫어하는 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산업을 다른 나라 자동차 산업을 배제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미국 우선주의로서 해외 자동차 산업을 배제시키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그동안 공장 이만큼이나 지었는데 보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동차 수출해봤자 보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야? 전기차 생산 라인 늘렸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철강, 자동차, 네. 반도체. 네. 반도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반도체 같은 예. 경우 또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한 가지 TSMC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예. 받기로 했던 보조금을 보조금. 확약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연내 보조금을 다 받기로. 근데 미국 현지 법인이죠. 예. 인텔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 받기로 한 보조금이 64억 달러,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4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현재는 잠정 합의 상황이고요.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네네. 약속했던 걸 우리는 준수를 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는 목적으로 어떤 협상 절차에 단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은 업종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수혜 업종도 좀 잠깐 언급해 볼게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업이 꼽히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선인과 지금 윤 대통령 간의 통화도 있었고요. 조선업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한 가지는요.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강한 그 행보가 세계 각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네. 그리고 왜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냐. 이 얘기는 뭐예요? 세계 각국이 국방비를 예산을 더 올려잡아라. 그럼 이미 미국이 세계 방위 산업에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해군이라는 영역에서 이 군함에 있어서 이 국방력은 좋으나 해군, 이 군함, 이 배를 건조할 만한 능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1%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MRO라고 합니다. 예. 메인터너스 그리고 리페어 이게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군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들도 한국이 잘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후속 때문에 군수 지원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서비스를 이제 용역으로 제공해달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요. 예. 미국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 우리 기후변화 대응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 셰일가스, 셰일오일.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더 많이 수출하는 수출국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LNG선 또 유조선. 그러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한국과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라는 입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게 조선업이 우리와 손잡을 만한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업종별로 좀 세밀하게 들어봤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반드시 이것만은 우리가 2기 때 알고 있어야 한다, 대비해야 된다.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저는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이렇게 한 글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글자로요? 협상가. 네. 그럼 협상가와 협상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쥐고 있어야 될까? 네. 우리만의 카드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기술력, 우리만의 어떤 특정 산업에서 절대 우위 이런 것을 쥐고 있다면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절대적인 기술력, 절대적인 어떤 특정 산업에서의 절대 우위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도 정말 경주하듯이 노력한다면 트럼프 2기 때도 우리가 비록 굉장히 강한 소용돌이가 앞에 닥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끌어올 수 있는 협상의 딜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부 대 정부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라는 아주 특이점,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어떤 카드를 우리가 뭘 제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깊게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경제 전망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좀 춥다고 하니까 옷차림 좀 따뜻하게 하시고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